예, 그러면 계속해서 변제의 이제 목적물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채권자가 있었고 채무자가 있을 때 뭐 어떤 걸 갖다 주느냐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이 변제 목적물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특정물에가 인도고 불특정물이 있겠죠. 자, 특정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이 뭡니까? 물건이 특정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 특정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걸로 대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줘야 될 그 물건, 그렇죠? 그런 경우는 이행할 때 그 물건 그대로를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컨대 고려청자를 어떤 A라는 고려청자를 이렇게 주기로 했는데, 이 고려청자를 주기로 했는데 이 고려청자를 예컨대 1년 쓰고 나서 주기로 했다. 그럴 경우에 1년 지난 다음에 이 고려청자를 그대로 주면 되는 거지, 다시 1년 전에 원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가 막 사포질하고 막 페인트 칠하고 이렇게 돌려서 주면 됩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특정물은 원래의 그 상태대로, 이행기에 있어서의 그 상태대로 돌려주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다른 물건으로 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타인의 물건을 인도를 해버렸어요. 자, 채권의 양도인데, 채권 양도는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을 때 변제를 해야 되는데, 이 변제를 하는데 자기 물건을 주는 게 아니고 남의 물건을 줘버렸어요. 남의 물건. 그럴 때 어떡하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떡하냐라고 했을 때, 자, 원칙적으로 뭐냐면 이 변제는 끝나는 거죠. 변제는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제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않으면 반환 청구를 못해요. 그래서 보니까 내가 남의 물건을 줬네, 다시 돌려주세요, 내가 다시 할 테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채권자는 무슨 소리냐, 네가 먼저 채무를 이행해라, 그럼 내가 받은 물건을 돌려주마 라는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타인의 물건을 가지고 급부를 한 경우, 이행을 한 경우는 제대로 된 급부를 다시 할 때까지는 그 물건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 타인의 물건이기 때문에 원래의 소유자는 어떻게 할까요? 원래 소유자. 이 원래의 소유자는 뭐니까? 내 물건을 갖다 남이 채무자가 갖다 줘버린 거죠. 그런 경우에 이 소유자는 뭡니까? 213조 소유물 반환 청구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채권자가 이 받은 물건을 그대로 써버렸어요. 남의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가 써버렸어요. 그래서 선의로 이 사람이 주길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써버렸는데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이미 양도를 해버렸어요. 그런 경우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뭡니까? 이런 경우는 제3자가 이 채권자에 대해서 뭡니까? 너 돈 내놔라고 할 수도 있죠. 돈 내놔라고 했을 때 구상권을 방하게 되면 이 사람은 또 다시 누구한테 간다? 채무자한테 간다라고 하는 거죠. 쉽죠? 그래서 타인의 물건을 가지고 급부를 하더라도 그 급부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다시 완전한 급부를 하기 전까지는 다시 반환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그게 타인의 물건이다 보니까 타인이 민법의 213조에 의한 소유물 반환 청구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물론 줄 수도 있죠. 그런데 이미 자기가 써버리고 없어요. 또는 이미 제3자한테 넘겨줬습니다. 그런 경우는 돌려줄 수가 없죠. 따라서 그러한 경우는 소유자는 채권자한테 야, 내 물건을 네가 쓴 거니까 어찌됐든 채무자한테 받았더라도 내 물건을 쓴 거니까 돈 내놔라고 했을 때 돈을 물어주게 된다. 그럴 경우는 물어주는 일이 생기게 되면 이 채권자는 다시 채무자한테 야, 네가 잘못 변제를 해가지고 내가 돈을 물어준 거니까 그 돈 다시 네가 내놔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타인의 물건의 인도에 있어서 이제 적용 범위가 제한이 되는데, 이건 뭐냐면 특정물 채권에는 적용이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효한 변제를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선의 취득이라든가 첨부에 의한 소유권 취득, 그 다음에 취득시 요건을 갖추는 경우는 뭡니까? 이때는 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는 거죠. 채무를 변제받은 물건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취득시라든가 선의 취득, 기타 여러가지 요건을 갖출 경우는 그 뭡니까? 소유권을 취득해버린 게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 채무 변제에 관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양도 무능력자 인도. 원래 양도할 능력 없는 소유자가 이 채무 변제로 물건을 인도해버린 경우 역시 유효한 변제가 없으면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역시 예외로 특정물 채권에는 역시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양도 무능력자가 한 변제가 취소되면 변제가 없었던 것으로 되나 역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경우처럼 채권자가 변제로서 받은 물건을 선의로 소비 또는 양도한 경우는 그 변제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웠었죠? 자, 이제 지금 종합적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채권자가 있습니다. 돈 받을 사람이 있고, 자, 채무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첫 번째 당사자 배웠죠? 당사자. 자, 돈을 갚아야 될 사람 누구 있었죠? 채무자죠. 돈을 받을 사람 채권자였죠. 이행보조자, 수령보조자, 대리인. 그 다음에 제3자, 그 다음에 뭐죠? 여기는 회원, 수령인. 그렇죠? 이 각각에 대해서 당사자를 배웠습니다. 당사자. 두 번째는 어떤 것을 주고받을 것이냐. 자, 특정물이냐,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웠죠? 그런 경우는 특정물이냐, 또 남의 물건이냐, 타인의 물건이냐. 자, 목적물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번에 배울 거는 장소. 그러면 도대체 어느 장소에서 이것을 변제를 하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민법은 원칙적으로 지참채무다. 가지고 가서 변제를 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참채무의 원칙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제 여성 학우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수업을 위한 우스갯소리니까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여성분들이 시집을 갈 때 가지고 가는 돈이 뭐죠? 지참금이죠. 그렇죠? 돈을 싸들고 시집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지참금이라고 했습니다. 뭡니까? 자, 내가 너에게 시집을 오는 대가로 네가 돈을 와서 나한테 갚아라 라고 하는 게 있죠. 자, 반대로 중국은 어떻죠? 남자가 싸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지참금 뭐예요? 남자가 여자한테 장가가는 대가로 가서 돈을 싸들고 와서 바치는 거죠. 이게 지참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업을 위한 예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자, 이거는 뭐다? 지참금은 뭐다? 이것은 지참채무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돈은 채무자가 가지고 가서 갚는 게 원칙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변제 장소는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장소 결정은 당사자 의사표시라든가 채무 성질에 의해서 결정하지만 그런 것에 의해서 결정할 수 없을 때는 지참채무가 원칙이다. 라고 이해하십시오. 그 다음에, 특정물은 뭐죠? 채권 성립 당시에 있었던 장소. 채권 성립 당시의 장소에서 그것을 원래대로 인도를 해야 됩니다. 다만 이 인도 채무가 불이행으로 이행 불능으로 되는 경우는 뭡니까? 결국은 손해배상 채무로 가죠. 이 손해배상 채무는 뭡니까? 결국은 돈이죠. 돈으로 간 경우는 어떡하냐? 라고 했을 때 역시 지참채무로 하는데, 지참채무는 어디 가서 한다? 채권자의 현 주소에 가서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특정물 인도 유예. 자, 특정물 유예 인도의 유예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 변제는 이 채권자의 현 주소지에서 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때 채권자의 현 주소가 뭘 의미하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채권이 성립한 당시의 채권자 주소자라고 했을 때, 자,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을 때 1월 1일 날 서울에 살았습니다. 근데 3월 1일 날 어디로 이사가 갔냐면 부산으로 갔어요, 이사를. 그럴 경우에 지참채무에 의한다면 부산까지 가서 줘야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서울 살고 이 사람도 서울 살기 때문에 편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산까지 가게 되면 KTX라든가 이런 걸 요금을 내야 되겠죠. 고속버스가 됐던.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채권자가 이사를 갔을 때 만약에 법에 의해서 채권이 성립 당시로 이 사람의 주소지 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한테 현재 서울에 있는 주소지 가서 하면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여기에 더 이상 안 삽니다. 채무를 이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채권자의 현 주소를 어떻게 보냐면 현실적으로 채무를 이행할 때의 채권자 주소다. 그러면 어디입니까? 부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채권은 같은 서울에서 계약을 체결했지만 채권자가 이사를 갔다. 부산으로 이사 갔다. 그럴 경우는 현실적으로 채무를 이행할 때 그 채무를 이행할 당시 시점에 있어서의 주소지를 채권자의 현 주소로 본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이 사람이 채무자가 이사를 감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비용이 더 추가했죠. 그럼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이 사람이 부담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채권자가 비용은 부담한다.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는 게 맞다. 그러면 이 사람이 돈을 밀서 주라. KTX비를 내면 내가 돈을 갚으마. 라고 해서 그때까지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죠? 자, 네가 추가로 들어가는 돈을 줄 때까지 나는 이행을 거절할 거야. 동시 이행 항명권을 주장할 거야. 라고 이해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되죠? 너무 권한을 남용하는 거죠. 권리를. 그럴 경우는 안 된다. 이것은 동시에 항명권은 아니고 다만 네가 이걸 변제하고 돈을 나중에 이 교통비를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네가 갚아야 될 돈에서 교통비 빼고 주든지 이 정도는 되지만 네가 이 교통비 줄 때까지 이것을 이행을 안 하고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증가한 경우는 채권자가 부담한다. 그 다음에 영업에 관한 것일 때는 주소가 아니고 뭐다? 영업소가 되겠죠. 그럴 때는 이 영업소, 현 영업소가 장소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변제 제공 장소에서 하지 않는 경우 이것은 뭐냐면 채무 내용에 젖힌 이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 채권자는 야, 내 주소로 가지고 와 라고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럴 경우는 채권자, 다른 장소에서 제공할 경우는 채권자가 거절하고 내 주소에서 받기를 원할 경우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다른 장소에서 받으면 뭐 문제 없겠죠. 근데 신의칙상 수령을 거절하지 못한다고 새길 경우는 타당한데 뭐냐면 자, 채권자와 채무자가 1월 1일 날 10만 원을 껐습니다. 그쵸? 두 사람이 이제 3월 1일 날 갚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채권과 채무자가 미국으로 갔습니다.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마침 2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여행을 갔습니다. 3월 1일 날 미국에서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야, 너 돈 꾼 거 10만 원 나 갚을게. 3월 1일 날 갚기로 했잖아. 갚을게. 라고 해서 갚습니다. 근데 이 채권자가 그럽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 민법에 보면 원래들은 이 채권자의 현 주소에서 하게 돼 있다. 그래서 네가 이 채무자가 서울 갔다가 돈 갚고 다시 미국으로 와서 여행을 해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겠죠. 이런 것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신의칙상 안 된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냥 미국에서 받으면 되겠죠. 자, 이행기. 언제 돈을 갚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원래 1월 1일부터 3월 1일 날 갚기로 했다면 3월 1일 날 갚아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의 이행기, 그래서 이행기라든가 또는 변제기에 원래대로 이행을 하기로 한 날짜에 갚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이행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면 당사자의 의사표시, 급부의 성질,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죠. 이거 뭡니까?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3월 1일로 하기로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당사자의 의사표시도 없고 법률의 규정도 없고 급부의 성질상 언제 할 건가도 결정이 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는 뭐다? 발생과 뭐하는 경우에 동시에 이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발생함과 동시에 바로 갚아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의사, 법률의 규정, 그 다음에 급부의 성질 여러 가지 상향을 봐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그거에서 결정을 할 수 없을 때는 채권의 발생과 동시에 이행의 의무가 있다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순서는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시 되고 그 다음에 급부의 성질,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 이렇게 결정을 하면 됩니다. 왜 법이 제일 뒤에 오죠? 법의 무슨 개념? 후견인적 기능. 따라서 법은 당사자 의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정 안 될 때, 아무것도 해결 방법이 없을 때 그때서 법률의 규정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항상 이 법률의 규정이 뒤에 온다는 거 이해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행시간. 이행시간도 좀 잠자할 수 있을 때 보통 그런 경우는 피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행기 시간이 예컨대 3월 1일 날 하기로 했는데 3월 1일 날 아침 9시부터 통상적으로 이제 영업시간이 나면 6시까지 이 정도 하겠죠. 근데 3월 2일 날 0시 1초에 옵니다. 집으로 찾아옵니다. 돈 갚으러 왔어. 자고 있는데 막 대문 두듭니다. 또는 11시 59분에 옵니다. 대문 두듭니다. 여러분 반갑습니까? 안 반갑죠? 자, 이행기가 아니더라도 이행을 청구하거나 또 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는 1월 1일부터 돈을 구워주고 물건을 주고 예컨대 시계를 빌려주기로 합시다. 이번에는 시계를 빌려주기로 했는데 3월 1일 날까지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자, 이 시계가 이제 무슨 기능을 가졌나 보죠. 그런데 3월 1일 날까지 기다리기는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이 시계에 대해서 막 고장을 내거나 뭐죠? 막 망가뜨리거나 막 여러 가지 행위를 할 때, 그렇죠? 또 이 사람이 이게 이제 만약에 등산을 시기로 했을 때 3월 1일까지 시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더 이상 등산을 안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경우에 어떨 경우에 기간 이익을 포기할 수 있냐?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기한의 이익을 포기 또는 상실한 때, 이행이 유예된 때, 쌍무계약에서 동시 이행의 항명권을 가지는 경우, 그렇죠? 변제기 전에
변제기 전에 변제 이런 경우는 뭐니까 당사자 간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 그래서 원래는 뭡니까? 이행해야 될 때 이행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를 이런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거나 상실한 때, 이행에 유예된 때, 그 다음에 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 항변권을 가질 때, 변제기 전에 변제할 때는 뭐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건 뭔 소리냐면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을한테, 갑한테 돈을 100만원 꿔줬습니다. 월 얼마입니까? 2부로 빌려줬다고 하면 얼마죠? 2만원씩입니다. 2만원씩 몇 년? 1년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꿔주고 있는데, 자,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6월 1일까지. 6개월 동안 꿔주기로 했습니다. 5월 30일까지죠. 근데 6월 1일 갚는 거죠? 그런데 을이 3월 1일날 보니까 돈이 있어요. 1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한테 갖고 싶겠죠. 왜? 이자를 내야 되니까. 그쵸? 달달이 2만원씩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빨리 갖고 싶어요. 그래서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변제를 하려고 했을 때, 이 법에 의하면 변제기 전에 변제도 원칙적으로 뭐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을은 변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뭡니까? 갑의 손해가 생기죠. 왜? 이 사람이 갑이 예컨대 받은 돈을 은행에다 넣어서 연 4%다. 라고 하면 뭡니까? 굉장히 돈이 적죠. 연 4만원이기 때문에 11로 나누면 한 달에 한 3천원 꼴 되는 거죠. 근데 자기가 2만원 받을 수 있다가 3천원 밖에 못 받기 때문에 손해가 생기죠. 17,000원 정도.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다? 손해를 배상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미리서 갚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채무자는 이행기에 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거나 채권자 수령하지 않는 경우는 그의 지체 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다음에 이행기 도래로 소멸시효 진행은 개시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쵸? 3월 1일 날, 1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면 3월 1일 지나면 뭐다? 지체도 되고 뭡니까? 이때 소멸시효도, 채권의 소멸시효도 진행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비용 부담은 원칙적으로 누가 부담해요? 채무자가 부담하죠. 가지고, 아까 뭐다? 지참 채무라고 했죠. 지참. 가지고 가서 변제하는 거기 때문에 가지고 가는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고 하는 건데, 근데 주소가 바뀌어가지고 뭐예요? 변제 비용이 증가한 경우는 누가 부담한다? 채권자가 부담한다. 증가액은. 자, 채권자의 부담이 되는 경우는 채무자는 동시에 아까 이야기했죠. 자, 네가 기차표, KTX 값 줄 때까지 나는 돈을 변제하지 않을 거야. 부산으로 안 갈 거야. 이렇게 주장할 수 없다라고 했죠. 거기서 갚고 나서 돈을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변제액에서 공제를 하도록 한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담보권 확보 비용.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은행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많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집 저당 잡을 때 담보권 누가 담보 잡을 때 저당권 실행할 때 비용 들어가죠. 그 비용 누가 됩니까? 원래는 누가 부담해야 돼요? 판례대로 한다면 채무자에게 부담할 의무가 없다, 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누가 부담해야 돼요? 은행자, 채권자가 부담해야 되겠죠. 그 권리를 지키고 하고 싶어하는 사람. 예컨대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채무자의 채무자의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잡으려고 할 때 저당권에 들어가면서 들어가는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채권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판례가 그렇습니다. 판례가. 실행 부담. 근데 이 사람이 돈을 안 갚아요. 그래서 경매를 실행을 했습니다. 경매를 실행하려면 또 비용이 들어가죠. 그 비용 부담 누가 하는 게 맞아요? 채무자가 하는 게 맞겠죠. 채무자 네가 돈을 지급했더라면 내가 경매를 하지 않았을 텐데 네가 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경매를 했다. 따라서 경매하는 들어가는 돈은 뭐냐면 너의 규칙 사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채무자가 부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판례 내용이고요. 자, 변제 증거는 뭐냐면, 자, 이중의 변제를 막기 위해서 이 변제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중 변제를 막기 위해서 그렇다. 자, 영수증 청구권. 갑이 을한테 100만원 꿔주면서 을이 이제 갑한테 100만원 갚고 뭐라고 합니까? 자, 100만원 받았다는 영수증 주라.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을은 뭐냐면 이 영수증을 갖고 있어야 나중에 갑이 또 너 100만원 내놔라고 했을 때 현금으로 준 경우에는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해서 뭡니까? 영수증을 달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요? 영수증, 갑이 그럽니다. 나 영수증 없거든. 네가 가서 문구점 가서 영수증 사가지고 와. 그 영수증이 얼마냐면 얼마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500원이다. 그럴 경우 사가지고 와. 갑은 500원 부담하기 싫어가지고 그한테 사가지고 와. 라고 했을 때 갑은 뭐라고 따지면 똑똑할까요? 갑은 무슨 소리냐.
나는 돈을 변제함과 동시에 너에게 영수증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따라서 영수증을 너는 주어야 될 뭐가 있다? 교부해야 될 의무가 있다. 자,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그 의무를 이행하면서 생기는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의무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그렇게 따진다면 나는 여기까지 너한테 돈을 갚기 위해서 지참 채무가 원칙이기 때문에 돈을 갚기 위해서 여기까지 타고 뭐냐? 교통비 1,200원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따지면 가벼이 꼼짝 않고 그냥 주겠죠. 그래서 영수증 작성이라든가 거부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일부 변제, 대물 변제도 마찬가지고 변제와 영수증의 교부는 동시행 관계다. 따라서 내가 돈을 100만원 줄 테니까 영수증 써주시오 라고 해서 동시에 쓰는 거죠. 자, 영수증은 변제를 수령한 사실을 증명하는 뭡니까? 서면이 되겠습니다. 변제는 전부 변제뿐만 아니라 일부 변제 그리고 대물 변제도 다 포함이 된다. 자, 영수증의 형식은 제한이 없겠죠. 그냥 여러분들 종이에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증명할 수만 있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영수증의 작성 교부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권자로 되어 있어서 채권자 부담한다. 교부 시기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 방금 설명을 다 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것은 이제 돈을 줌과 동시에 왔다 갔다 하면서 동시에 가능한다라고 하죠. 근데 만약에 돈 받고 나중에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 나중이라는 게 1년이 가고 3년이 가고 어느 세월인지 언제든지 이 세월이 계속 흘러간다고 하면 이 돈을 갚은 채무자는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그런 경우는 동시이행 관계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 이번엔 채권 증서입니다. 채권 증서를 반환하는 거죠. 예컨대 어떤 우리가 어음이라든가 수표에서 보면 자, 이건 유가증권이죠. 유가증권에 뭐가 있었냐면 특성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상환증권성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상환증권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이 수표, 자기합 수표 10만원짜리를 제시하면서 돈 바꿔주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은행원이 이 수표를 안 받고 돈 줍니까? 아니죠. 뭐라고 그래요? 은행원이 뒤에다가 수표 뒤에다가 이서해 주세요. 또는 배서해 주세요. 뒷면에다가 누구누구 도장 이게 주민등록번호 쓰고 자기 서명 쓰죠. 자, 이 사람이 이 권리를 행사했던 거죠. 이 사람은 뭡니까? 나중에 이게 부도난하거나 거절되면 뭡니까? 이 사람한테 가서 돈을 다시 달라고 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뭡니까? 이 수표를 주고서 돈을 받는 거죠. 그게 뭡니까? 서로 상환하는 거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채권 증서가 뭡니까? 유가증권 같은 어음수표 이런 것도 다 채권 증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돈을 바꾸면서 뭡니까? 돈을 주면서 이걸 달라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요? 반환 청구한 비용 역시 채권자가 부담합니다. 자, 일부 변제는 반환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이거를 들고 있어야만 권리를 행사했는데 자, 100만원 중에서 수표, 자기합 수표 10만원짜리인데 자, 은행에서 자, 5만원만 주면서 수표 내놔라고 하면 여러분들 줍니까? 안 주죠. 5만원 받고 수표를 줘버린 건 뭐예요? 여러분 5만원을 포기하겠다는 뜻이 돼버립니다. 따라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가 수표에다 쓰겠죠. 5만원은 지급했음. 그러면 나머지 나중에 여러분들은 10만원 달라고 할 수가 없고 뭐 얼마만? 5만원만 추가로 더 달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부 변제 뜻을 기재할 수 있을 뿐이지 증서에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에서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가지고 이 공부를 하시면 다 이해하실 겁니다. 상식적인 이야기들이니까요. 만약에 분실의 경우는 분실기재 문서를 기재 문서를 청구하거나 영수증에 기재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제3자 점유시에는 제3자한테 이 가지고 와 직접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채권 증서의 반환과 변제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동시행 관계가 꼭 있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채권이 전부 소멸한 때 그 채권 증서의 반환 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채권 증서가 채권자의 수중에 있다는 것은 채권이 아직 소멸되지 않고 존재한다는 사실을 추정케 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은행 자기합 수표를 가서 은행 가서 돈을 달라고 했는데 돈을 5만원 주면서 자기합 수표를 그대로 주는 건 뭐예요? 다시 나중에 이걸 보여주면서 10만원 또 달라고 하고 또 5만원 가서 받아오고 또 다시 갖고 있으면 또 돈을 달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 채권이 아직 소멸하지 않고 뭐한다? 존재한다는 사실을 추정케 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채권 증서의 반환 비용은 채권자죠. 반환 채무자인 채권자가 부담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일부 변제자는 채권 증서 반환 청구권이 없죠. 다만 일부 변제 뜻을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을 뿐입니다. 채권 증서를 분실한 경우는 이런 경우는 채권 증서 분실의 뜻을 기재한 문서를 청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냐면 자,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 내가 이 채권 증서를 분실했다. 채무자한테 가서 돈 내놔라고 했을 때 돈을 줬습니다. 돈을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 네가 이것을 분실했다고 하니까 내가 돈을 주긴 주는데 뭐 해라? 이 증서를 분실했다는 사실을 기재를 해서 나한테 주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돈을 갚았던 사실하고 분실했다는 것 뜻을 기재하겠죠? 나중에 이 사람이 증서를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채무자한테 또 옵니다. 야, 이게 증서 여기 있다. 돈 내놔라고 했을 때 무슨 소리냐? 너 저번에 이거 와서 분실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때 받아둔 이 영수증 문구에 보면 뭐냐? 네가 이게 증서를 분실했다고 그리고 나한테 돈을 받아갔다고 영수증을 써준 거 아니냐? 따라서 이거는 뭐다? 찢어서 버려라. 아니면 불태워서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 기재는 영수증에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 다음 채권자가 채권 증서를 분실하였다고 채무 불이행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채권 증서를 꼭 반환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일종의 돈을 받으려고 하면 채무 증서를 보여주라라고 하는 어떤 간접 의무지. 내가 돈을 갚지도 않고 내가 돈을 갚거나 갚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채권자가 채권 증서를 반환해야 될 의무가 반드시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아니다. 그런 성질의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방금 제가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영수증을 분실했다. 아니 저기 채권 증서 분실했다. 그럼 갖고 와라. 그 대신 내가 네가 분실했다는 사유를 써가라. 그리고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영수증에다 그 내역을 써라. 라고 하면 뭐예요? 꼭 그걸 주지 않더라도 뭡니까? 돈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간접 의무라고 하는 것은 이 채권자가 자기의 돈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채권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증서를 보여줄 수 줄 수 있는 것뿐일 뿐, 꼭 그 증서를 줘야 될,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채권자 이외에 제3자가 채권 증서를 갖고 있는 경우는 어떤다고 그랬죠? 돈을 주면서 그 제3자에 대해서 야, 갖고 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제3자는 아무 이관계 없고 내가 채무자가 돈을 갚으면서 이 제3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뜻이죠. 채권 증서의 반환과 변제가 동시에 관계 서는지에 대해서는 이것이 없다. 방금 설명드렸죠. 그것은 일종의 간접 의무이기 때문에 돈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거나 줄 의무가 있을 뿐이지 반드시 동시행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뭘로 할 수 있죠? 영수증 교부가 있죠. 그래서 증서가 없다 할지라도 영수증에다가 내가 돈을 줬다는 사실, 그 다음에 또 네가 갖고 있는 채권 증서가 분실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분실했다는 사실하고 내가 돈을 주면서 그 사실을 기재해두게 되면 나중에 증서를 찾았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권리를 다시 행사하려면 자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죠? 네가 이렇게 썼지 않느냐라고 하면 그걸로 이중 변제가 없어질 염려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게 뭡니까? 이 변제 증거는 뭐다? 이중 지급의 위험을 차단하고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중 지급을 차단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아주 꽁꽁 엄격하게 해석할 성질의 것은 아니고 좀 융통성 있게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그러한 성질의 것이다 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변제에 관한 내용은 어떤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급함과 동시에 채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생길 수 있는 자잘한 문제들이 굉장히 이게 열거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어떤 쟁점이 큰 법적인 이슈가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남한테 채무를 이행한다 또는 돈을 갚는다라고 상상을 하시면서 그 수업 내용을 한번 빗대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좀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또 이번 주도 이렇게 변제에 관한 내용을 일부를 하고 계속 이어서 변제에 관한 내용을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